여긴 국민 라디오. 이용마의 한국 정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98일, 모레면 100일이 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세월호 참사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던 국무총리는 위임되었고 수준 미달의 장관 인사로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비하하고 유족들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유족들이 단식 농성을 하고 집회까지 했지만 여당은 무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전후 유일하게 달라진 것이라곤 박근혜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변화도 없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정치학자 고원 서울과기대 교수에게 한국 정치 현상을 정치학으로 해석해 들어보는 시간. 정치학 가라사대. 네, 새누리당이 얼마 전 전당대회를 통해 소위 비박계의 김무성 의원을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비박계 지도자가 출범함으로써 친박계 당 지도부와 달리 당정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과 정부, 즉 당정 관계, 혹은 당과 정부 청와대, 즉 당정청 3자 관계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고원 교수님과 함께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당정 관계가 정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당정 관계는 집권 세력 혹은 정부 내에서의 소통과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구조와 방식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집권 세력 내부의 그렇죠. 소통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간단히 말하면 소통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국정 운영의 성패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예. 사실 우리가 소위 대한민국 정부를 48년 수립한 이후에 사실상 성공한 정부를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이런 좀 뼈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반복된 정부 실패의 역사가 당정 구조의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 실제 우리 정치사에서 당정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왔길래 이게 지금 실패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크게 당정 관계의 유형을 역사적으로 정리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유형이 도출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 유형은 제1공화국부터 5공화국까지의 시기의 유형으로서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부터 전두환 정부까지네요. 그렇죠. 이 시기는 권위주의 시기 혹은 독재 정권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시기에는 대통령의 권위와 지시가 그 집권당, 정당에 일방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집권당의 총재를 겸직을 하죠. 겸직을 하면서 인사권, 재정권, 정책권, 이 모든 결정권을 사실상 완벽하게 이제 독점하는 구조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당은 집권당은 일종의 이제 대통령의 동원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정치학에서는 일컬어서 이제 고무도장, 영어로 표현하면 러버 스탬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거수기 부대, 돌격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유형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이 국회나 혹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을 주거나
아니면 당직을 있죠. 예. 당의 대표를 앉힐 수도 예, 당의 대표를 앉히고 완전 장악하는 거네요, 대통령이. 그렇죠. 예. 뭐 대표뿐만 아니라 사무총장, 뭐 원내 총무, 예. 뭐 이런 주요 당직들을 전부 당 총재로서 예. 총재의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구조죠. 예. 예. 두 번째 유형은 이제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시기의 유형인데요. 예. 이 시기에는 당 지도부가 부분적으로는 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되기도 하고, 예. 또 부분적으로는 선출되기도 하는 임명과 선출이 결합되는 과도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 당정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사회 민주화 바람과 함께 그 영향을 받았군요.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다가 외적 환경으로서는 민주화 이후에 예. 언론 및 그 시민단체의 여러 가지 이제 감시와 견제 역할이 증대하다 보니까 예. 기존처럼 이제 그 철저하게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당의 운영이 아니라 예. 나름대로 일정하게 이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예. 당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예. 독재 정권 하에서는 이제 독재자의 의중, 독재자의 뜻이 전일적으로 그리고 획일적으로 관철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당 운영의 중요한 그 특징인데, 예. 이 시기에는 그 당 내부의 그 이해관계와 입장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계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누구게다, 예, 예. 뭐 이런 어떤 계보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그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그만큼 조금 약화가 됐다. 조금 약화되죠. 예, 예. 그러나 이 시기에도 예. 뭐 여러 가지 민주화 이후의 변화가 나타나긴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이 전반적인 힘의 우위를 갖고 당을 지배하는 예. 그런 어떤 시기다. 그래서 뭐 이 시기까지는 대통령이 그 당의 집권당의 총재로서의 지위를 겸하게 됩니다. 예. 다만 이제 소위 그 정권의 힘이 떨어진 레임덕이라고 그러죠. 예, 예. 레임덕이 이제 말기에 극심하게 오면서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정부, 김대중 대통령 모두 일종의 이제 당에서 소위 나가달라. 탈당을 했죠. 예, 예. 탈당해달라. 뭐 이런 어떤 그 타의에 의해서 그 당을 나가야 되는 뭐 그런 어떤 운명을 겪었다라는 점에서 5공화국까지의 아주 그 획일적인 그 어떤 그 황제적 어떤 대통령제 이 시기하고는 조금 구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소위 당정 유형인데 당정 관계 유형인데 이 시기는 한마디로 이제 당정 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소위 대통령이 집권여당 총재로서의 권한이나 지위들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은 당대로, 그 정은 정대로 이렇게 서로 독자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방식이죠. 이게 그 당시 이제 새천민주당의 소위 그 정치개혁, 그래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그 연장선에서 지금 보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말기에 김대중 정부가 이제 각종 그 게이트 사건과 홍산비리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극심한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총재 그 집권당 총재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당과 정의 이제 분리 이게 이제 그 개혁으로서 추진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좀 더 제도화된 게 노무현 정부 시기의 당정 분리의 그 당정 관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인사나 재정이나 정책권 당의 이 결정권이 이제 대통령보다는 그 대부분이 이제 당에 기속되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공천 같은 경우도 국민참여 경선 같은 게 많이 활성화되고 뭐 그런 것도 도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전략 공천을 하더라도 그게 이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누구를 공천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다소 이 시기에는
그 전 시대하고는 달리 소위 당정 간의 분리가 좀 강조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대통령은 대통령, 당은 당, 뭐 이런 식 아닙니까? 분리라는 그 개념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로 간섭하지 말자, 서로 터치하지 말자, 뭐 이제 이런 게 자칫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통치 영역에 당이 사실 터치하기 힘들게 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의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 소위 당이 그에 대해서 견제 역할을 결과적으로 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뭐 이런 문제도 드러났었죠. 그래서 이 당정 분리에 대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이죠. 이제 역으로 그 전에는 이제 강력하게 융합되고 대통령이 당을 지배하는 일종의 이제 제왕적 대통령. 예, 그렇죠. 이제 거꾸로 이게 분리해서 뭐 그 소위 이제 그 너는 너 나는 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강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사이에서 견제 역할이 수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뭐 당이 대통령에 대해서 뭐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되느냐라고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려고 하면 뭐 당정 분리인데 왜 간섭이냐 뭐 이런 식. 뭐 대통령도 당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데 않으니까 이제 당도 대통령에 대해서 뭐 간섭 과도하게 하지 말라. 뭐 이제 이런 식의 묘한 구도가 이제 생기게 되는 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비판을 받았었죠. 지금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어때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일단 이제 그 노무현식의 당정 분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뭐 그 이전 그러니까 그 YSDJ식이나 소위 권위주의 시대의 어떤 그 당정 모델 이걸로 후퇴 역행하는 것이다. 뭐 한마디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 상황 정치 어떤 그 실권을 휘두르는 것을 일컬어서 이제 상황 정치 혹은 뭐 영덕 포항인가요? 영포 라인 고대 소망교회 영덕 뭐 출신들로 이루어진 고소영 내각 뭐 이런 소위 청와대와 그 일부 숨은 실세들이 정책 결정권을 독점해서 전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은 아무런 존재감 없이 대통령의 정치를 그저 추종하기만 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 바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회 안에서 정당 간에 교섭단체 간의 원활한 대화가 수행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 시기에 국회에서 굉장히 격렬한 그 파행과 격렬한 몸싸움, 아주 격렬한 충돌이 굉장히 수차례 빚어졌었죠. 지금 박근혜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박근혜 정부도 큰 틀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당이 좀 무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명박 정부만큼 격렬한 충돌을 빚지는 않지만 소위 당정 관계의 그 기본적 구조는 뭐 일단 그 대통령 우위, 대통령의 어떤 그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또 거기에 따라서 당은 그걸 추종하고 그저 이제 뒷받침하는 존재로 다소 이제 역행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그러면 그 비박계 지도부가 등장을 했는데 그 의미는 어떻게 보세요? 당정 관계에서 당의 힘이 일정하게 이제 커질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소위 이제 당의 역할, 자율성이 커지다 보니까 야당과의 관계도 일정 개선될 수 있음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 지금까지 통치 스타일, 일방적인, 일방주의적인 그런 통치 스타일이 제약을 받을 수 있겠고, 권력 누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그 스스로의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은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박근혜 정부는 자기 길을 가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단임제 정부에서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4년 중임제랄지 미국처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그 재선을 의식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관계에 대한 고려, 조율 뭐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소위 단임제 정부다 보니까 나는 끝나면 그만이다. 나는 내 길을 가면 그만이다. 뭐 이런 식이 돼서 그 비박계 지도부 등장이 큰 의미를 이제 못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긴 뭐 김무성 대표도 그 박근혜 대통령과 상견례 자리에서 앞으로 대통령 잘 모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모시는 관계가 아니죠. 당정의 관계가. 지금 현재 뭐 큰 변화도 별로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자 고원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고원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노 후보님 후원회장이지만 제가 당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당에도 당적이 없는데요. 이번 동작을의 선택이란 것이 16년, 17년의 야권 전체의 판, 그럼 16, 17년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포석이다, 중요한 한 수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새정년 후보, 기동민 후보 다 훌륭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있는 이유가 아까 신의 한 수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노회찬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진보정당의 목소리, 노동과 환경과 생태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것을 물론이고 첫 번째. 두 번째, 새정년도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저 새정년 이미 거대 야당입니다. 새정년이 표가 없어서, 의석수가 없어서 세상을 못 바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석을 또 주면, 새정년 분들에게 드리면 이게 또 해결될까? 저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새정년 바깥에서 강력하게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년의 문제점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필요하다. 김덕중 후보 후원회장 맡고 있는 조국입니다. 이 평택 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해서 먹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또 평택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처지는 사실상 항상적인 세월호에 탄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그리고 평택시에 일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정년 후보 한 명을 추가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중 후보 한 명을 보내는 것은 전체의 판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단순히 이색 후보 한 명, 노동자 특이한 후보 한 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핫한 정치인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인터뷰. 네, 오늘 뜨거운 인터뷰 초대 손님은 조국 서울대 교수입니다. 조국 교수는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경기도 평택을의 김덕중 진보 단일 무소속 후보와 울산 남구의 송철호 무소속 시민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이들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오늘 이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하셨는데요. 그 전에도 선거운동을 이렇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직접 하신 적이 있지요. 네네. 예. 일단 박원순 시장이 첫 번째 시장 선거를 하실 때 제가 박원순 멘토단으로 연설도 하고 이랬고요. 예. 두 번째는 지난 대선 때 이제 문재인 후보 지지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겠네요. 박원순 서울시장 될 때면. 그때 10월 재보궐선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 그때도 지금 선거운동 하시는 거 보니까 직접 평택에 가셔서 지지 연설도 하시고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때도 이제 박원순 시장님 때 같은 경우는 예컨대 강남, 강북 각 곳에 요청이 있으면 가서 후보 지지 연설원이라 해야 될까요? 연설을 했었죠. 문재인 후보 때 대선 시기도 마찬가지로 그 경우는 서울만이 아니라 지방도 왔다 갔다 했었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직접 그 정치인들의 어떤 선거운동을 하시게 된 게 굉장히 최근의 일이네요. 그럼요. 예. 예. 2012년도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지난 지방선거 때만 해도 이렇게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시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에 뭐 특별하게 선거운동을 하신 배경 같은 게 있나요? 뭐 사적으로는 이제 사실 뭐 김덕중 후보 같은 경우나 이런 분은 사적은 저는 모르는 분이었지만 예. 김덕중 후보의 출마의 경우는 제가 이제 이건 어떻게든 도와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고요. 예.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적인 연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오실 때 또 한 번 이 경우도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잘 도와드리지 못하는데 이 두 분만큼은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청이 와서 수락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뭐 특별한 아까 지금 김덕중 후보 같은 경우는 아예 사적인 인연도 없고요. 네네. 예. 그 특별한 이유가 김덕중 후보 문제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예. 김덕중 후보가 그 쌍용차 사태를 예. 상징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우리가 최근에 세월호 참사를 겪고 모든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 쌍용차 문제가 노동계의 그 세월호 참사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단순히 평택이라는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리해고, 비정규직 이런 문제라는 것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을 문제거든요. 예. 근데 그런 문제를 평택에 있는 쌍용차 노조분들이 가장 선도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싸워왔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치권이 하나의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법원에서 그 정리해고가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점을 하다고 판결까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어떠한 해결책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판결이 나니까 비로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합의를 했지만 지금 뭐 어떠한 것도 밝히지 못한 상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 쌍용차 노조주부장인 김덕중 씨가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이건 내가 도와줘야겠다. 뭐 당선 가능성 유무와 관계없이 예. 우리 사회에서 이 정리해고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정치 국면 아닙니까? 이 선거 국면에서 가장 좋은 공간인데 김덕중 후보의 선거운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그 노동자의 현실, 노동인권의 현실 그다음에 이 정리해고의 문제점들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겠다라고 해서 그 후원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하여튼 이런 노동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어떤 공간이 열렸다. 네네. 지금 그 김덕중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뒤에요. 그 조국 교수님 외에도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거든요. 네네. 그 이분들이 지금 선거 대책본부도 지금 함께 꾸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주도 강정, 그다음에 용산의 그 참사의 유족들, 그다음에 밀양의 할매들 등등 분들이 다 모이셔서 선거운동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김덕중 후보의 소속인 쌍용차 외에 강정, 밀양, 용산 이런 지역이 뭘 말할까? 우리 OECD 국가가 되었고 2만 불 나라, 2만 불 대한민국이란 이 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고층 건물은 들어섰고 외제차가 돌아다니는 이런 화려한 세상이 됐다는 거죠. 뭐 옛날에 비하면 절대 빈곤 그 시기를 벗어났으니까요. 그런 그 OECD 대한민국이라는 에서 가장 배제된 자들이 다 모였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진보 정당들도 김덕중 후보 다 지지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김덕중 후보는 무소속이네요. 네네. 네, 특정 정당에 뭐 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번에 있습니까? 아마 뭐 특정 진보 정당 이제 성향적으로는 뭐 진보 정당 소속이겠죠. 뭐 현재 그 뭐 정의당, 통합진보당 뭐 등의 특정 정당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진보 정당 소속일 것인데 특정당을 선택하게 된다면 또 다른 진보 정당이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일부러 무소속 입장을 취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러 진보 정당이 모두 이제 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는 여러 진보 정당이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라 한다면 예. 평택만큼은 후보를 내지 않고 또 모두 지지했습니다. 전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평택시 차만이 아니라 김득중 후보의 출마와 그 뒤로 각종 행보가 현재 4분 오열되어 있는 진보정당의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싸우고 있고 갈라져 있습니다만은 김득중에 대해서만큼은 일치단결이 된 상태라 한다면 이것이 향후 진보정당의 미래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진보정당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가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많이 싸웠는데 이번 걸 계기로 첫째 단결을 한 거 아닙니까? 손을 잡았다라는 점에 또 1차적 의미가 있고 그럼 어떻게 앞으로 손을 더 잡을 것인가 더 연대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하시겠죠. 예. 일단은 김득중 후보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는 데는 비교적 좀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들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진보정당들도 지지를 하고 물론 뭐 아직 그 제도권 정당들과 본격적인 연대는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과연 그 평택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그것도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거의 매일 지금 가시니까 그건 아닙니까? 제가 방학 중에 또 할 일이 있으니까 매일 못 가고요. 선대본에서 아마 열심히 뛰고 계실 것 같고요. 현장에 이제 가 보면 초반에 인지도는 낮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뭐 당연히 기호 1번, 기호 2번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김득중 후보가 두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는 쌍용차라는 배경이 있는 거죠. 근데 쌍용차 외에 거기는 기아, 만도 등등 여러 가지 큰 공장이 있으니까 그 노조 조직에서 급속히 얘기가 이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제 큰 장점이고 두 번째 김 후보가 평택 토박입니다. 토박이로서 태어나서 초중 고등학교를 거기서 자랐고 그리고 구남매의 막내이기 때문에 집안도 모두 거기 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토박이라는 점이 나름대로 또 부각되고 있지 않나. 현재는 이제 물론 아직 지지율이 부족하다. 근데 이제 빨리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어떻게 눈에 좀 띈다라고 그쪽 선대본이나 이런 데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초기보다는 호감을 이제 인지도라거나 호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떤 그 우리나라 이렇게 선거 쭉 지속되는 것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어떤 국회의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일반인들의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별로 그렇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그 노동자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뭐라고 할까요?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얼마나 그쪽에서 선전을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하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일하는 사람이죠. 임노동자죠. 일하고 월급 받고 살아갑니다.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다수일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자신은 일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노동을 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출마를 하게 되면 쟤는 노동자라고 하는 이상한 노동 폄하, 노동 비하적 사고가 우리나라에 크게 퍼져 있다 생각하고 있고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김득중 후보를 이제 돕는 이유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좀 불식해야겠다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OECD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OECD 나라에서 웬만한 나라 같은 경우는 노조 지도자가 정치인이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 큰 노조를 운영하고 지도하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능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뭐 변호사야 된다, 뭐 교수야 된다, 뭐 이렇게 돼야만 대학을 꼭 나와야 된다거나 이래야만 정치인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내에서 국회란 것은 뭐냐면 국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계층 계급 집단을 나름대로 균질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수의 인간은 압도적 다수는 일하는 사람인데 노동자인데 노동자인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아주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OECD 국가의 국회의 그 출신 계급 구성, 출신 직업 구성을 비교해 보게 되면 우리는 압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노동 배제 국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말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 후보를 싫어하는 그런 의식이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진보정당 예전에 민주노동당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직접 이제 노동자로서 일한 분들도 많고 했지만은 또 대부분 굉장히 고학력이고 네. 서울대나 뭐 네. 연고대 출신들 위주로 또 그래서 단병호 위원장 같은 분도 계셨죠. 물론 그렇죠. 예. 예. 그 당시에 보면 그 민주노동당이 제일 그 학력 수준은 제일 높았다는. 그것이 이제 김덕중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게 실제 노동자이고 고등학교만 나오셨거든요. 고등학교 나오시고 바로 입사해서 평생을 쌍용차에서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 뭐 어떤 의미로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번에 그 김덕중 후보가 그 내세우는 선거 구호 중에 하나를 보니까요. 함께 살자 이런 구호를 지금 채택을 했어요. 네, 상당히 좀 특이한 구호인데 이 구호가 이제 쌍용차 바깥의 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구호일 수 있는데 원래 이 구호가 선거용 구호로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이게 쌍용차 파업 시에 쌍차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구호에 대해서 쌍차 노동자들은 다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쌍차에서 정리해고를 하면서 노동자들을 반으로 쪼개서 이간질을 시켰거든요. 너희들은 살려줄 테니까 얘들에 말하지 마라. 이 문제 정리해고에 대해 불만 제기하지 마라. 라는 식으로 계속 잘라 나갔던 거죠. 맨 처음에는 요만큼 자르고 점점 더 잘라 나가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안 자른다 이러면서 계속 잘라 나갔을 때 파업을 일으킨 사람들이 같이 살자, 함께 살자라는 구호를 외쳤고 그거를 양쪽 남아있는 사람과 잘린 사람들이 이 구호를 외치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구호입니다. 그래서 그 구호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김덕중 후보는 이걸 가장 최상위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고 그것은 이제 지금 그 과거 원래 그런 연호는 그러한데 지금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쌍차만의 문제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국적으로 정리해고를 당할 때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과 잘려나간 사람 사이의 이간, 분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건가. 또 더 크게 얘기하게 되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지역 같으면 뭐 동쪽 지역, 서쪽 지역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등등등 우리 모두가 같이 살자, 함께 살자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 살아가야 될 방향 또는 국정 운영 방향이기도 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네. 그 뭐 정리해고라는 어떻게 보자면 문제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게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정 운영의 어떤 모토로까지 그렇죠. 이게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여야가 모두 말하기를 적어도 외견상으로 말하기를 이득보다는 생명, 안전을 중시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역시 더 넓게 보게 되면 이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는 것은 같이 살자는 거죠, 다. 우리 사실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특히 이제 시간으로 보면 IMF 위기 이후부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함께 살자가 아니라 각자 도생 사회가 됐습니다. 정글 자본주의라고 그렇죠. 합니다만은 서로 옆에 신경 쓰지 말고 너를 밟고 내가 올라간다. 너가 잘려야, 너가 죽어야 내가 살고 내 새끼가 산다. 이게 이제 언제부턴가 삶의 원칙이 됐고 정글의 원칙이 관철되는 거죠. 즉 각자 도생이란 것이 현재 사회의 원칙이라면 특히 뭐 신자유주의 또는 뭐 정글 자본주의 원칙이라면 같이 살자는 그걸 넘어서는 그런 대안적 그 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그 지역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연 김덕중 후보 한 사람을 국회로 보낸다고 해서 전체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그중에 뭐 한 명 들어가서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런 생각도 또 쉽게 물론 하거든요. 뭐 하실 것이고 또 그런 문제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한 명이 뭘 하겠느냐. 역으로 제가 또 묻는 건데요. 예컨대 이제 그 김덕중 후보가 야권 후보인 건 사실이니까 그 점에서 새정년 후보를 한 명 더 추가하면 그게 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미 새정년은 충분히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입니다. 그 거대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포함한 여러 가지 노동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각종 뭐 지금 최근에 있어서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해서 세월호 특별법까지 포함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김득중 빼고 우리 후보 하나 더 주면 우리가 해결한다라는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하게는 김득중 한 명은 단순히 그 김득중이란 개인의 한 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득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의도에 들어가게 된다면 전체 국민의 의식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하고 똑같이 공장에서 차 만들 사람이 들어간 거죠.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발언의 비중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의 노동 관련 문제에 대해서 김득중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의 속도나 해결의 범위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 새정년 및 그다음에 뭐 새누리당에도 노동에 친화적인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당파를 떠나서 소속 정당을 떠나서 김득중 후보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법안을 만든다거나 개정한다거나 할 때 그 당파를 넘어서 소속 그 국회의원들과 이렇게 연대를 해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 후보 참 어찌됐든 일반인들에게는 그렇게 뭐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단어는 아닌데요. 그 김득중 후보가 노동자 후보로서 낸 선거 공약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좀 있으면은 소개 좀 부탁할게요. 그건 뭐 첫째는 정리해고를 특히 불법 부당한 정리해고 엄격히 규제하는 거죠. 예. 실제 이번 그 항소심 판결에서 확인됐습니다만은 경영상 위기가 있음을 조작해서 회계장부를 조작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잘랐지 않습니까? 예. 법원이 확인한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경영 차원에서 회계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예컨대 회계 감사를 그 중립적인 제3자에 맡긴다거나 또는 노동자들이 감시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실제 경영이 위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예. 지금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자기가 사적으로 연고가 있는 쪽에 즉 주문 회계를 요구해 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거는 뭐 전국적으로 이러한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엄격히 규제, 금지하는 그런 그 법 개정을 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당장 따르게 됩니다. 즉 정리해고를 해서 자르고 나가게 되면 그 나머지 일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 인력을 모두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는데요. 비정규직의 채용 요건, 절차를 엄격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채용 그 요건이 매우 느슨합니다. 즉,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 너무 좋은 인력이죠. 그렇죠. 언제든지 자를 수 있고 노동조합 가입 못하죠. 각종 뭐 보험이나 그 복지 부담 들지도 않죠. 가능하면 비정규직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OECD 국가, 특히 우리와 경제적 규모가 비슷한 OECD 국가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을 허용하면서도 요건을 매우 엄격히 합니다. 예를 들자면 호주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을 허용하지만 그 임금만큼은 정규직보다 더 많이 주게 하는 요건을 답니다. 그럼 기업에서 고민을 하겠죠. 근데 그런 즉 노동의 문제는 그런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세월호 문제가 있는데 세월호 특별법 문제도 지금 후보께서 앞장서서 제정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그걸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낸 공약 중에 하나가 보니까 기업살인법. 네네. 예, 거기에 대한 얘기도 있던데 이건 지금 이것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기업살인법이란 게 뭐냐 하면 기업의 그런 불법 부당한 행위로 노동자가 죽었을 때 지금까지는 그 기업이나 기업의 간부를 처벌하지 않고 다른 통상 얘기하면 돈 문제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사배상으로. 그래서 그냥 뭐 사람 목숨값을 정리해서 이렇게 돈을 주는 거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에서 산업재해율이 세계 1위입니다. 가장 많이 현장에서 다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다치는 것을 예방하는 비용보다 죽고 난 뒤에 돈으로 보상하는 비용이 싸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예컨대 이 기업살인법은 뭐 갑자기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라 영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 문제 등등 여러 가지 그 기업의 불법 부당한 행위로 노동자가 죽게 되면 그 기업과 그 기업 간부를 살인죄로 처벌하는 거죠. 이번에 그 세월호에서 그 선장뿐만 아니라 회사인 뭐 유병헌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처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는 걸 전제겠죠. 물론 책임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기업의 책임자도 살인죄로 기소하고 처벌하는 거죠. 민사배상 말고도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그 기업에서는 엄격히 뭐 산업 관련 시설을 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현재 우리나라 노동 현실을 정말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사실은 자구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평택을에서는 그 새정치연합 정장선 후보가 그 전에 보니까 3선을 했더라고요. 네네. 예. 이번에도 보니까 정장선 후보하고 새누리당의 유이동 후보 뭐 양강구도를 이룬다 이런 일부 그 보도가 있던데요. 새정치연합에서는 그 김득중 후보 보는 시선이 별로 곱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예. 당연히 뭐 범야권이기 때문에 그 새정년의 표를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전 만약에 이제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정당은 새정년에게 양보해야 된다. 또는 모든 후보, 즉 비새정년 후보는 새정년 후보만 나오면 양보해야 된다는 얘기가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첫째, 민주주의 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다 생각하고요. 원론적으로 그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그 정장선 후보가 3선도 하셨고 기반도 강하고 개인적으로 인격도 아주 신사이시고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와 무관하게 정장선 후보가 3선을 하시면서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하려고 했던가 전 전혀 알지 못한다. 그건 저만 알지 못한 게 아니라 평택에 있는 쌍용차 노동조합을 포함한 노동자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인프 문제와 관계없이 평택의 가장 중심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쌍차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나 적극적 노력을 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러기 기대하기 힘들다. 물론 정 후보께서 여러 가지 유치 공약을 하고 계십니다. 뭐 좋은 일이겠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분이 각종 시설을 유치한다 합니다만 그 유치된 시설을 채울 사람이 누굴까? 현재로 보게 되면 또 비정규직이 채워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즉 이 문제에 대한 문제는 김득중 후보 외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김득중 후보한테 뭐 사퇴하라 이런 그 요구는 아직은 없나요? 뭐 그런 얘기는 진짜 정치적 예의의 문제겠죠. 지난번에 왜 동작을에서 노회찬 의원에게 그 주승용 사무총장이 그 다른 지역으로 출마하라고 했다가 패권주의다 이런 비판도 받았었기 때문에 저는 뭐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른 정당 후보에 대해서 자기 정당도 아닌데 너 딴 데 가라는 말을 어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자기 땅이 아닌데 너 딴 데 가라 살아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건 뭐 예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송철호 후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네. 송철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김득중 후보는 무소속 진보 단일 후보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데 송철호 후보는 무소속 시민 후보 이렇게 또 불리더라고요. 이건 뭐 새정치연합까지도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금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송철호 후보가 이제 무소속 시민 후보를 하게 된 출발점은 정의당의 조승수 전 의원께서 이번 울산 선거는 무소속으로 하자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 제안을 송철호 후보를 포함해서 새정년,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등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정년,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이 다 후보를 내지 않고 송철호 후보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진보란 단어를 쓰지 않고 무소속 시민 후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송철호 후보는 지금 울산에서만 선거 벌써 7번째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번 지셨죠. 제가 송 후보와 연은 오래됩니다. 연배가 저보다 위신데
제가 1992년에 울산대학교에 이제 첫 병아리 교수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송 후보는 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셨고, 그때 이제 노무현, 문재인과 함께 3명이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거의 도맡아 하셨죠. 그때 92년에 첫 출마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쭉 6번의 선거를 패배하는 걸 제가 지켜봤죠.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항상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이 오르고 이기기까지 하셨는데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아슬아슬하게 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지시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선거 중후반대게 되면 반드시 지역감정 공세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뭐 너무너무 이건 정말 야만적이라 할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도 지역 감정이 있지만 90년대 초는 더 했겠죠, 지금보다. 그렇죠. 게다가 울산이라는 이제 영남 지역 아닙니까? 뭐 개인적 인품이나 활동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다 송철호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일정 선거가 진행되고 나면 딱 어떤 게 나오냐면 송철호 후보의 원적이 전북이다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울산 사람이 아니다. 뭐 호남 사람이다. 이런 지역 감정 공세를 통해서 지역 감정으로 사람들을 흔들어서 표를 가져오더라고요. 실제 송 후보가 어떤 분인가 하면 송 후보의 아버님이 만주에 있다가 원적은 전북인데 만주에 사시다가 부산에 내려와서 송 후보를 놓습니다. 송 후보는 부산에서 자라서 부산고등학교를 나오고 직장 일을 울산에서 합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이제 전북 익산에 이제 맡겨져요, 할머니 집에. 제가 들어보니 참 슬픈 일인데, 어린 시절에 전북에 갔더니 거기서는 너 경상도 사투리 쓴다고 구박을 받았대요. 왜냐면 어린 시절에 경상도 말 부산에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거길 자라다가 다시 울산으로 갔더니 전라도 사투리가 남아있다고 넌 전라도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 부산, 울산, 전북 이걸 움직이시다 보니까 그분의 말투에 여러 가지 액센트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은 사실 그분의 삶의 거의 전부는 부산, 울산에서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선거 때마다 울산에서 반대파 분들이 아버지의 원적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뭐 전북이라는 이유로 공세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 이제 나가신다 그러셔서 이거 정말 도와드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부산에서 뭐 영도다리에 다 빠져주고 해야 된다는 뭐 그런 말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 김기춘 씨가 김기춘 비서장이 했던 말이죠. 그렇죠. 뭐 우리가 남이가 뭐 끔찍한 얘기죠.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당시가 가장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울 때 되면 막판에 가면 가장 이렇게 사람의 그런 어떻게 원초적인 지역 감정을 건드린 말들이 튀어나오는데 송 후보가 정말 많이 당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을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옮기지 않고 울산을 지키고 있다 지금까지. 전 그 점에서 참 훌륭하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새누리당 박맹우 후보하고 또 다시 붙게 됐는데요. 2002년도에도 한번 두 분이 그러셨죠. 그때도 그러면은 이 지역주의 문제가 제기가 90년 초보다는 약간 약했습니다만 여전히 밑으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저 사람은 뭐 호남 사람이다 말은 다른 후보가 하지 않았죠. 근데 그 전에 사건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김태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울산에.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뭐 호남 사람이라 공격을 해서 기소된 사건도 있었죠. 근데 그 뒤로 이게 기소가 되고 하니까 당시 한나라당 같은 경우도 그런 발언을 후보가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다만은 은밀히는 송철호는 우리 사람 아니야 이렇게 뭐 울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이 돌아가는 거죠. 지금도 그런 현상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잠재의식 속에 이미 많이 깔려 있겠네요. 생각해 봅니다. 뭐 하나하나 제가 이걸 뭐 검증해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걸 은밀히 또 유포하고 있지 않을까 참 걱정이 듭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래도 이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진보 정당이 한때 상당히 그 힘을 썼던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송철호 후보도 그 노동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변론하셨죠. 예. 그런 배경하에서 이번에 진보 정당들이 송철호 후보가 최근까지 그 새정치연합 당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런 이유로 그렇죠. 노동 문제에 계속 관심을 쏟고. 네, 노무현의 친구라는 거 대부분 다 알고 있고 또 새정년 소속이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분이 새정년 소속이었지만 노동조합 문제 등등을 포함해서 각종 사건에 다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정당 분들도 흔쾌히 양보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6번 선거를 치렀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패가망신했다고 할 정도일 것 같은데요. 돈 많이 날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 생활 하시고 뭐 하시면서 번 돈들 다 날아가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거기다 또 인권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지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되셔야죠. 이번에 역시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요 공약을 내놓으셨더라고요. 석유화학단지 재난방지법. 네네.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재해가 한국이 OECD 1등이란 거죠. 예. 그러면 울산 같은 경우, 예컨대 창원, 울산 이런 그 공업도시의 경우 산업재해가 훨씬 높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울산, 창원 이런 경우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이게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뭐 손가락이 잘린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석유화학이 한번 터지면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이걸 애초에 예방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송 후보께서 이 재난방지법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뭐 단순히 울산만이 아니라 울산에 물론 석유화학 단지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돼야 될 그런 이제 법이죠. 사실 이런 석유화학단지 일반적인 이제 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재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법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약 대해서 나왔다는 것도 조금 신기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는 한국 사회가 새누리당 같은 경우 거대 야당을 두고 얘기하자면 새누리당은 노동억압 정당인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정년 같은 경우는 노동 무관심 또는 노동 배제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 새정년에 많이 계시긴 한데 전체적인 노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말을 안 하려고 하거나 또는 무관심하려고 하거나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갖추어졌어야 될 그 법과 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지체 현상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하는 부당해고 문제, 그다음에 비정규직 보호 문제, 그다음에 산업재해 방지 같은 경우는 우리 수준, 경제적으로 우리 같은 수준의 OECD 국가에서는 이미 다 갖추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좀 늦게서 이제 갖추려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뭐 온갖 또 비난이 있을 수 있다. 좀 안타깝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대목이 궁금한데 이게 이 노동의 정치라는 문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은 어떻게 보면 계속 노동 억압을 해온 정당이고 새정치연합은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는 노동 배제하는 이런 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러한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할까요? 그런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쌓여왔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길게 보면 한국 전쟁의 경험, 그다음에 권위주의 정권의 장기간 지속 이런 것 때문에 끊임없이 노동 그러면 그게 위험한 것이라고 주입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컨대 당시에 권위주의 체제가 작동했던 이런 관념의 연속 관념의 연결 기제가 뭐냐면 노동자, 노동조합 이게 차례차례 나가다 뭐로 가나 하면 조선노동당으로 연결시키도록 프레임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이란 말을 쓰지 못하게 했잖아요, 오랫동안. 그렇죠. 다 근로라고, 근로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동절도 없애서 근로자의 날이 지금 이제 이름 바뀌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노동이란 말을 피해야 될 것, 위험한 것, 또는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해왔지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하고 존귀한 것이라고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OECD 국가에서 예컨대 독일이다 하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노동 3권을 이제 단순히 한 줄 있는 게 아니라 예. 학생들은 나중에 커서 노동자가 될 것이므로 노동인권 교육을 합니다.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교육을 하게 되면 뭐 좌빨 교육한다고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사람들의 의식 속에 계속 깔려왔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선거 때 노동자 후보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갖고 네네. 위험한 후보라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종북 후보로 네. 낙인이 찍히고요. 그러니까 노동당 후보, 북한 조선노동당 후보가 되는 거죠. 순식간에. 지금 그런데 계속적으로요, 지금 새정치연합이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이었지만은 그쪽에도 그렇고, 이 노동 출신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도 들어갔고, 네. 또 지금 보면은 새정치연합에서도 은수미 의원을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에 대해서 조금 더 친화적인 성향을 보이는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목소리는 내는데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 제가 은수미 의원 후원회장이기도 합니다. 예. 사적으로는 뭐 대학 동기이기도 하고 친구기도 해서 그러한데 노동운동, 노동 문제의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로 비례대표로 뽑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는 은수미라는 노동 전문가를 국회의원을 시켜줬지만 예. 새정년의 당의 비전과 정책과 강령에 있어서는 그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은수미 의원이 혼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노동 다 쫓아다니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정년의 중심의 목소리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참 안타깝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수이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새정년 안팎으로 예. 노동 친화적, 노동을 중시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늘어나야 된다. 예. 그건 정파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노동 관련된 말씀을 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무슨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특별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와 한계를 얘기 많이 할 때 그 한계의 핵심으로 노동 배제란 얘기를 사실 해왔고요. 예. 정치적 민주화가 경제적 민주화로 연결되지 못한 점이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의 한계였다 얘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못했던 것은 지난 대선 시기 같은 경우는 대선 시기에 문재인 후보를 제가 지지했습니다만은 예. 문재인 후보는 당시 민주당의 후보만이 아니라 당시 진보정당이 다 지지를 해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약을 보게 되면 노동 문제가 대거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 경제민주화와 노동 친화적 정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거를 문재인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실현할 거라고 보았던 거죠. 예. 근데 지금 그게 실패를 한 거 아닙니까? 아슬아슬한 차이로. 그 상태에서 새누리당은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 예. 근데 새정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의 문제, 경제민주화의 문제가 점점 빠지거나 약해지고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노동 문제를 강조하고 새정년 바깥에 있는 후보를 지원하는 거죠. 예. 사실 새정치연합이 자기 확장을 못하고 계속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게 바로 그 노동 문제에 대해 있어서 자기 검열이라고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노동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노동당으로 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자기 검열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비슷한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 세계의 새정년과 비슷한 정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OECD 국가의 많은 야당, 네. 약간 넓은 의미에서 중도 진보 정당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노동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새정년은 적어도 현재의 새정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걸 중심적 과제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보지 못했다. 예. 제가 과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목소리를 높이시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노동 문제만큼은 왜 그런가. 그거는 노동을 얘기하게 되면 현재 우리가
노동 문제를 얘기하게 되면 뭔가 표를 잃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시대 정신이 지난 대선 시기에 그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사실은 노동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전태일 동상에 헌화하려고 했죠. 그랬죠. 예. 문재인 후보 말할 것도 없이요. 예.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점점 노동 문제를 중시해 나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즉 노동 친화적 사회, 노동을 또 중시하는 사회, 이게 큰 흐름으로 가야 되고 그거는 사실은 전 세계적 OECD 국가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새정년에서 지금 대선 패배 이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고 있는 게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과 약간 반대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노동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게 이 진보 정당들이잖아요. 그런데 뭐 지난 6.4 지방선거에서도 그렇고 진보 정당이 거의 굉장히 타격이 커요. 그렇죠. 예, 2004년도에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그 정치권에 진입을 했는데 초기에는 굉장히 그 기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때 10명의 의원들이. 근데 지금은 숫자는 조금 더 늘었는데 오히려 더 영향력은 떨어지는, 왜 이렇게 그 추락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지금 진보정당은 어느 진보정당이건 뭐 정의당이건 통진당이건 뭐 노동당이건 어디든 뭐 지지율을 다 합해도 뭐 얼마 한 줌 아닙니까? 그렇죠.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거의 몰락하다시피 했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도 매우 위기에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2004년 민주노동당이 출발했을 때 그 사람 수는 의원 수는 10명이었지만 상당히 주목도 많이 받고 중요한 법률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맹활약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진보정당 내부에서 첫째는 혁신이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공안당국이 탄압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탓을 돌릴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인 것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진보정당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진보적 가치나 노선이란 것에 대해서 실제 시대착오적인 게 없었는 건지 반성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뭐 그 시중의 말일로 합니다만 뭐 많이 하는 뭐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뭐 분열로 망한다는 말을 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물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조그만 지지율을 또 쪼개고 있을 때 시민들이 별로 구별을 하기도 힘들고 물론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또는 뭐 전문가들은 하나하나 구별을 하죠. 그렇지만 통상 경우는 이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새정령과 정의당도 구별을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전 진보정당이 과거 그 민주노동당 시기의 정도의 위력, 뭐 영향력으로 돌아가려면 첫째는 내부 혁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당장에 뭐 당을 통합하라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까 김덕중 후보를 위해서 또는 성철호 후보를 위해서 뭐 놓았던 것처럼 연대하고 이런 연대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 신뢰가 쌓이겠죠. 지금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다시 연대하면서 새로 모색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 이번 지방선거 얘기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볼게요. 그 선거 시작 전에는 여당이 울상이었지만 막상 시작한 뒤에는 지금 야당이 울상입니다. 8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참 깝깝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청와대발 인사 참사가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이번 선거에서 야당이 이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당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즉 예정된 승리, 예상된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 승리한다는 전제로 미리 성급하게 전제하다 보니까 그 승리하에서 확보될 지분 싸움으로 들어가죠. 미리 들어가죠. 미리 들어가면서 자충수와 내부 분열이 시작되니까 바로 지지율이 떨어지죠. 이런 우를 계속 범하고 있다. 저는 우리나라 정치, 뭐 우리나라 전 세계 정치에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것도 있지만 상대가 못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누가 못하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국정에서 인사 참사를 벌이면 예. 이쪽에서는 공천에서의 또 난맥상을 보여줘요. 예. 그럼 시민들이 지지하려고 그러다가 아유 쟤도 똑같네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내부 계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또는 그 계파 사이의 충돌 때문에 쉬운 말로 하게 되면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면은요, 그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 상당수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걸 보면은 지난 지방선거도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뭐 야당이 패배했다. 8대 7이지만 그렇죠. 예, 내용적으로는 야당이 패배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진보 교육감들은 야당의 어떻게 보면 공천을 안 받은 예, 그분들은 상당히 당선이 됐어요. 참 묘한 건데 첫째는 지난 선거에 대해서 새정년의 공식 입장은 무승부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무승부 전혀 아니라고 보는 게 명백히 새정년이 패배했다고 봅니다. 충분히 더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못 이겼기 때문에 패배라고 보고요. 특히 그 외에 기초단체장 선거를 보게 되면 그렇죠. 압도적으로 예. 1번이 이깁니다. 예. 이겼습니다. 그걸 이제 광역자치단체에서 박원순, 안희정 이런 대권주자급들이 재선을 하다 보니까 마치 잘 된 것처럼 약간 착각이 있어요. 착시 효과가 있는데 실제 꼼꼼히 들여보게 되면 특히 기초를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1번이 이겼습니다. 붉게 물들었거든요, 지도가. 네.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우리가 이겼다, 선방했다 말하는 것은 이건 현실 왜곡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점 외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선거 과정에서 이번 선거도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번도 전국에 10몇 개 선거가 15개인가요?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사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를 원래 현재 새정년이 몇 석, 통진당 1석, 그러니까 요것만 유지하면 되는 거다. 요거에다가 플러스 1만 하면 승리다 말할 수 있을 거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원래 상황이 바뀐 상황. 즉, 청와대발 인사 참사가 발생한 조건을 가지고 선거를 한다면 야당 쪽이 이겨야 됩니다. 많이. 그렇죠. 네. 좀 실제 많이 이긴다고 대부분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근래 새정년 지도부에서는 5명만 확보해도 안심이다 이런 말씀을 또 엄살일 수도 있습니다. 의도적 엄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참 걱정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선거에서 내가 유권자라면 정권 심판과 동시에 정당 심판을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그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정권 심판은 명료하죠. 예. 저는 이제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 점은 새정년도 당연히 동의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정당 심판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 뭐냐면 정권 심판 외에 새정년을 포함한 그 정당에 대해서 특히 거대 야권 성향 입장에서는 새정년에 대해서 경고를 날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지난 총선 등에서 많이 지지해 줬거든요. 예. 지난 총선은 지지난 총선에 비해서 훨씬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새정년에 많이 몰아줬어요. 예. 또 안철수 현상 등을 통해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많은 힘을 실어줬습니다. 근데 지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그에 대한 경고를 보내야 됩니다. 지금 새정년에 대해서 무조건 새정년을 지지하면 새정년이 잘 된다.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많이 지지해줬기 때문이죠. 예. 오히려 최근에 새정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이건 계파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새정년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공천 파동 전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그리고 새누리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는데 예. 공천 파동을 계기로 반대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르고 새정년의 지지율은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이 책임을 여론 조작인가요 이게? 아니죠. 예. 새정년의 지도부가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경고를 날려야 된다. 똑바로 하라는 경고를 날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 육사지방선거 때도 그 기초선거 공천 문제 이걸 가지고 내부 파동을 또 겪었고요. 이번에도 공천 문제 가지고 파동을 겪고 이러면서 지지율도 떨어지고 사실상 선거도 뭐 육사선거에서는 졌고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네. 당내에서도 이미 그 몇몇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부의 어떤 책임론 이 부분을 상당히 세게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패배할 경우에 내용이 좀 심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뭐 당원이 아니라서 네. 뭐 상세한 건 알 수가 없고요. 네. 언론 보도로 봐서는 7월 30일 선거 결과 이후에 당내 논쟁이 아마 격렬해지지 않을까. 예. 선거 평가 및 향후 방향에 대한 논쟁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격렬한 논쟁, 또 진지한 논쟁을 통해서 어떤 야당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뭐 여당에 대한 지지도 많이 떨어졌고 야당에 대한 신뢰도 많이 상실했기 때문에 제3의 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호기이기도 한데 별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정의당, 뭐 통합진보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이 그 2016년 총선 전까지 뭐 서로 혁신과 연대를 해서 한다면 과거 민주노동 정도의 모습을 갖추게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 그걸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거대 양당 체제로 이제 가버리는, 갈 수가 있겠죠. 좀 지켜봐야 될 건데, 현재로는 이게 어디로 갈 건지 기로에 서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금 2016년 총선까지 2년 가까이 남았잖아요. 네네. 상당히 긴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 보니까 큰 선거가 없습니다. 대형 선거가. 네. 이럴 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지금 뭐라고 보세요? 전 정당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 혁신.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새정년이건 뭐 정의당이건 뭐 그 노동당이건 어디든 간에 16년에 진짜 승부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리고 행정부 차원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17년에 있는데 그 요번 730 이후에 16년 그 6월 선거든가요? 그 전까지 그 누가 정당 혁신을 해내는가에 따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또 기득권을 강화하는 또 폐쇄적 운영, 개파 중심 운영으로 간다면 버림받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 정의와 국회의장이요. 재헌절 기념사에서 그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제기했어요. 네, 네. 제가 여기 그 국회의원들이 이 인터뷰에 출연을 하시면 야당 의원들에게 항상 그 하는 질문이거든요. 선거제도 개편에 도대체 말로는 비례대표제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별로 실질적인 움직임을 안 보인다. 네? 이게 이제 지난 대선 시기에 문재인 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은 뭐냐면 비례대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즉, 이제 표의 등가성을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소선구제 아닙니까? 예. 그래서 51%를 얻은 사람이 100을 가져가죠. 예. 사실상 한 30% 얻으면 35% 얻으면 통째로 다 가져가고 그렇죠. 예. 나머지 뭐 몇 프로 작은 프로는 모두 0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민주주의 표의 등가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식의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한데 주로 독일식 뭐 정당 명부 비례대표를 네. 하거나 안 그러면 그 지난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던 것 약속했던 것처럼 비례대표를 대폭 강화하거나 이렇게 네.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아까 뭐 경제민주화나 노동 문제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이 새정년 같은 경우도 자신들의 후보가 얘기했던 그 선거제 개편 공약이 있어요. 네. 그거를 그 뒤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즉 경제민주화 공약을 박근혜 후보가 포기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 되자마자 다 집어치우고 지금 뭐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경제민영화, 경제사용화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야권에서. 예. 예. 근데 실제 그 대선 시기에 정치개혁, 선거개혁을 많이 얘기했어요. 야권 후보. 그래서 결국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되면서 예. 문재인 후보의 공약 안에 들어있었던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그 정치개혁을 실천하고 있는가. 현재 그 새정년이 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경제민주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새정년 지도부도 대선 시기에 약속했던 정치개혁을 해야죠.
그걸 전혀 안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어정쩡하게 세만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에 또 권력을 자기 개인 국회의원 권력이건 대권이건 가질 수 있다 생각하면 착각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안 지켰는데 누가 주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나 여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요즘 보면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네네. 특히 그 특별법 문제요. 이게 지금 유족들이 단식 농성까지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법학자로서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면은 뭐 지금 현재 법적인 틀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그 여당 쪽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조사위원회 수사권 기소권을 주었던 그런 예는 지금까지는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무슨 특정 위원회에 기소권을 주는 현재 우리나라 법률은 없었는데 그 대신 특검 등을 통해서 특검제가 있지 않습니까? 상설특검제가 이미 도입되었고 상설특검에는 사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었죠. 예. 그래서 이 세월호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국회가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뭐 금지돼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이제 여야가 결국 합의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전혀 안 주겠다는 것이고, 예. 여당은 한쪽에서는 다 주자고 한다면 이건 어떤 식으로 그 합의를 볼 것인가. 결국 여당의 표가 필요한 상태인데 여당이 모두 동의할 건지 동의를 끝까지 안 한다 그러면 중간 정도의 타협책은 이제 이 세월호 조사위원회가 상위에 있고 세월호 조사위원회 하위에 상설특검이 만들어지는 예. 상설특검이 임명되는 이런 식 정도의 방안은 한번 모색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정치적 발언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 정치적 인간입니다. 예, 평소에도 이런 사회적인 발언들을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시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외압이라고 할까요? 외부에서 좀 압력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죠. 제가 직장인 학교에서건 학교 바깥에서건 저를 싫어하는 사람 수가 우리나라 국민의 반쯤은 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에 지지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근데 지지하는 분들은 잘 보이지 않고요. 예. 적어도 제 느낌, 오감에는 느껴지기가 보다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훨씬 더 적극적이세요. 저를 고소를 한다거나 고발을 한다거나 제가 며칠 전에도 갑자기 검찰청에서 무슨 통지가 왔는데 예.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라고 왔어요. 명예훼손. 예. 물론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만 누가 고발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검찰에서도 황당하니까 무혐의 처분을 했겠죠. 이런 게 수시로 날라옵니다. 학내에서는 어떤 그런 견제나 이런 게 없습니까? 대학교 학내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분들은 싫어하시겠죠. 예. 싫어하시는데 제가 교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수업은 전혀 충실히 하고 있고 또 논문도 충실히 쓰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수로서 해야 될 일을 좀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같은 그런 걸 구멍을 낸다면 문제가 커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 수업이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책을 안 잡혀야죠. 네, 조국 교수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730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2016년 4월 총선까지 2년 가까이 대규모 선거가 없습니다. 여야가 당장의 당리당략을 떠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의와 국회의장이 재헌절 기념사에서 밝힌 대로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는 것입니다.
1988년 총선에서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우리 사회에는 지역주의 정당 체계가 등장해 강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주의 구도화에서는 정당 간의 건전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충분히 제고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이 시급합니다.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정당 명부 비례대표의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국민 대표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선진 외국처럼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야의 두 지역주의 정당이 기득권을 버리고 우리 정치의 미래를 생각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